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멀어지는 일본, 다가오는 중국. 일본이 전쟁 가능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우리와 일본을 동시에 껴안고 싶은 미국은 일단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북아 정세의 배경에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적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현명한 대처 방안 무엇인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한번 내홍에 빠졌습니다.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자신의 측근 금태섭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계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전략 공천 카드도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동작을 지역에서 누구보다 오래 순서를 기다려온 허동준 지역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나라박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버지니아주의 이른바 동해병기법 마침내 공식 발효가 됐죠?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병기법이 지난 1일 발효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버지니아주와 각 카운티 교육청이 이날부터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만 채택할 수 있는데요. 동해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7년마다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2017학년도부터 이것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법 다른 지역에서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김 회장은 대형 출판사들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는 데다 미국 전역의 사회교과서가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법 발효 효과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주 한인 단체들은 올해 11월 중간 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미국 연방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임시 휴전이 종료가 됐는데 그 후의 상황 어떻습니까?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부 지역 휴전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그 후 바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다시 치열한 공방전에 돌입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열흘간의 휴가 종료가 선언된 직후 정부군이 대테러 작전을 재개하면서 동부의 주요 요충지에 대규모 폭격과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휴전 종료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극도로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네 나라 사이에 논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베를린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휴전 재개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합의했는데요. 예. 합의 조치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속되고 무조건적인 휴전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오는 5일 이전에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휴전 상태를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감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4개국 정상들은 지난 30일에도 전화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 연장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예. 프랑스 소식인데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불법 선거자금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현지 시간으로 2일 사르코지를 판사 매수 및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일간지에 따르면 사르코지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얻은 대가로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약 690억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예. 수사를 위해 사르코지 전화를 도청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권력 남용 혐의에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예. 이 사르코지가 2017년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데 이 대통령하고 한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프랑스는. 네. 예. 사르코지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르코지는 그동안 자신과 관련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화를 도청한 수사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거액의 선거자금 의혹은 카다피 측이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르코지가 정식 기소되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거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진저리 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명박 씨가 또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좀 상상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는 아무튼 그런 모양입니다. 네. 미국 월가의 대표적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이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골드만삭스의 전직 여성 임직원 2명이 지난 1일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회사 행사를 스트릿바에서 열었고요. 여성 임직원을 배제한 골프 여행을 기획하거나 사무실에서 팔굽혀펴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고인 크리스티나 첸 오스터 전 부사장 등은 소장에서 폭음이 빈번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무시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좀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군요. 이 전직 임직원들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여성 트레이더에게 남자 동료는 하지 않는 잡무가 떠맡겨지기도 했고요. 급여에서도 차별이 있었는데요. 남성 동료에 비해 부사장은 21%, 그 아래 직급은 8%가량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예. 또 승진과 관련한 차별 대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골드만삭스 전반의 성차별적 문화로 소송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지난해 4,0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전쟁터로 끌려갔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유엔은 지난 1일 분쟁 지역 아동 실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전 세계 각종 무력 분쟁에 소년병 등으로 끌려간 어린이가 4,0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어린이들이 23건의 분쟁 상황에서 살해당하거나 상해 혹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집계했고요. 예. 분쟁에 아동을 이용하는 정권 혹은 급진 무장 세력 명단에 최근 수백 명의 소녀들을 납치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을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3일자 주요 조간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로 신문을 읽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전교조 관련 움직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교사 12,244명이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 전교조 관련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전교조 조합원도 있고요. 비조합원들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미 강한 징계를 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12,244명 예. 또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15,853명의 교사들이 이미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5월 15일에 이어서 어제 선언문의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1차 선언문의 제목은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습니다. 였는데 말이죠. 예. 직접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교사들은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고 있다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의 미래에는 물론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물러나는 것만이 제자와 동료들을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이다 라면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전교조 위원장이 거들었는데요. 교사들이 선언할 때마다 교육부가 징계 운운하는 습성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 어제 한국교총은 물론이고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를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교조에 힘을 실어준 거지요. 예. 이 선생님들이 절대 쫄지 않고 있군요. 무려 12,244명이 앞서서 또 15,853명이 이렇게 실명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 대단히 전 비중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예.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 선생님들도 예. 이 서명에 같이 참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어제 그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나선 점도 목불인견이었지만은 그간에 벌어졌던 일들 이게 진상이 확인되는 순간 내가 이 나라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자료 요구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정부가 어제 새벽에야 제출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의 핫라인 통화 내용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한겨레의 사설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나 하나같이 무능하고 안일했단 말인가.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청와대 태도입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청와대는 사고 발생 얼마 뒤, 그러니까 당일이었습니다. 한참 구조작업이 있어야 할 그 시각에 해경 상황실로 청와대가 전화를 걸어서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은 그저 상황을 알아보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현장 영상을 보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역량을 기울여서 대대적으로 구조에 나서도록 지시하거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배가 가라앉아서 승객 다수의 희생이 돌이킬 수 없게 된 시점에 단 한 명의 희생도 없게 하라는 구름 잡는 듯한 대통령 지시만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아예 찾을 수 없었던 거지요. 예. 김장수 청와대 전 안보실장 그런 말 했었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진실을 이야기했네요. 보니까. 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4월 16일 청와대는 대통령만 걱정했다. 예. 예. 그나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지요. 생존자가 370명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점이 낮 2시 반이었습니다. 뒤늦게 해경으로부터 생존자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말을 듣고서는 대통령에게 숫자를 잘못 보고한 것만 걱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해경과의 통화 내내 구조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하는 일보다 대통령 보고를 위한 생존자 수 확인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참, 이 정부 조직이 국민의 생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편의를 더 급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말 그렇다면은 개초가 되겠죠. 해경보다도 박근혜 정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해경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사면 이 부분을 아예 하나의 기사로 만들었네요.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370여 명이 구조됐다는 틀린 정보를 전파한 진원지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해경입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출석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남 진도 팽목항에 구조자 178명이 도착한 이후 행정선에 190명이 추가로 구조돼 오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고 팽목항 현장에 설치된 간이 상황판에 누군가 그렇게 적어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합치다 보니까 370명 구조설이 나왔다는 거지요. 예. 참 이게 아니 도대체 370명 그 누가 얘기하고 다닌 거냐? 그런 의문이 사실 어제 오늘 나왔던 의문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고 80일이 돼가는 시점에서야 그 370명 구조 그 진원지가 결국엔 해경으로 파악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교원대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08년 연구 과제명 변경 신청서입니다. 교원대 어떤 분이 교수였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2008년 교육 전문직의 직능 개발을 위한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면서 대학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주제를 바꿉니다. 이유는 애초에 그 주제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책정된 연구비로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연구 주제를 바꿔서 논문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3년 전에 제자가 쓴 석사학위 논문 제목, 내용 비슷했습니다. 이래 놓고도 김명수 후보자는 총 27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가셨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또 지난해 1월 9일에도 2012년 연구과제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에 연구과제는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에 따른 교내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였는데 이걸 바꿨단 말이죠. 근데 바꾼 논문 보니까 2010년 제자 최모 씨가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글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이미 2012년 7월에 연구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출한 그 연구 과제명이 나중에 바뀌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다 제자 걸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받아간 연구비가 1,57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의 해명은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똑같거나 똑같을 겁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은 이쯤 되면 청문회 오실 자격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예. 애초부터 제자의 논문을 베낄 것을 고려하고 예. 연구 주제를 잡은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김명수 논란으로 본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 오늘 경향신문이 신면에서 짚었습니다. 좋은 기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인문대 대학원생인 K씨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이 보니까 교대를 빼고는 인문대가 있다 하니 종합대인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대학교하고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예. 예, 서울과학기술대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하나겠죠. 예. 이 대학원생은 최근 지도교수가 번역 출판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는 책 앞머리에 작업을 도와준 K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K군은 고맙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았습니다. 번역 작업에 한 달 내내 매달렸다.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작업했다. 하루 종일 번역 일만 한 적도 있었다. 절반 가까이 내가 번역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 한 줄과 술 한 잔이 전부였다. 예. 김명수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신문 칼럼 대필, 대리 수업 지시 이런 각종 의혹이 일면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갑을관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대학원생을 개인 비서처럼 사적인 일에 동원한 경우도 여전합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 부인과 맞벌이를 하는 그런 젊은 교수의 요구로 예. 밤늦게까지 교수 집에 머물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중학생 아들이 과학실험 경진대회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것을 또 도와준 대학원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수의 중학생 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연구실 한쪽에 교수 자녀의 실험 장비를 설치하고 대학원생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조카 생일잔치에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애들 먹을 음식을 날랐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원생 인건비를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모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대학원생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마저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교수와 대학원생 도제식 관계 때문에 학생이 교수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기지요. 오랜 관행이라서 교수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교수 스스로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용감한 누군가가 문제를 폭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학내 인권센터 같은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시로 문제 제기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이희정 논설위원 칼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이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여러 학회의 회장을 맡을 수 있었는가? 표절 검색 프로그램만 돌려봐도 뻔히 드러나는 어설픈 눈속임들이 교수 임용과 승진, 실적 심사 때마다 번번이 무사 통과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명색이 교육자란 사람이 이런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난 뒤에도 관행이었다라는 말로
농을 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낀다. 그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우리 학계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크고 작은 논문 부정 사건들을 겪고도 아직 학문의 기본인 연구윤리조차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고,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에게 자기 집 애완견 보살피는 일까지 시키는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멀리 갈 것도 없이 300명의 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그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진 온갖 탈법, 불법, 일탈의 참혹한 결과 아니겠는가. 김명수 참사 역시 탐욕스러운 한 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그저 넘겨서는 안 될 잘못들을 관행을 핑계 삼아서 덮고 키워온 대학 사회, 교수 사회의 공동 책임 아닌가, 이렇게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예. 관행. 논문 써보셨잖아요. 예, 썼습니다. 예. 대학원 다니셨고.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은 아주 성실하게 지도를 해 주셨고, 저는 사실 논문 쓰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고 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 야, 이게 진짜, 나 논문 탈탈 털었을 때, 그 자료 인용, 이거 제대로 못한 건 없는지, 혹은 그래서 이게 표절로 보일 가능성은 없을지, 사실 저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김명수 후보자는 충분히 이 연구윤리가 무엇인지도 아셨을 테고요. 그런 분이 아주 제자 논문을 수시로 이렇게 베끼고, 또 남이 쓴 걸 그대로 자기가 쓴 거라고 주장할 만큼 이런 행동을 할 기회는 저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대학 사회도 이게 공범이다라는 지적에 우리 대학 사회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이런 도덕성 관련한 의혹들 오늘 여러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나온 CBS 노컷뉴스 보도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예.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일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2007년 3월 이름을 L샵으로 바꿨고요. 당시 감사는 LIG 손해보험 구본욱 전략지원 담당 상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병기 후보자에 따른 이 구본욱 상무와 2003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병기 후보자는 사돈회사에 취직한 것입니다. 10년 정도 사돈기업에서 일했지만은 이병기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에서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일한 사실은 빼먹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했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국정원 측은 소득 관련 자료는 최근 5년치만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그린샵 부분은 넣지 않았다. 일일이 경력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소득에 비해서 아들 학자금, 일본 유학자금, 골프 회원권 구입, 잦은 해외여행, 이 엄청난 씀씀이 이거 대체 어디서 난 돈으로 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회사 그린샵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신 그 소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사돈 관계가 매우 돈독한 그런 관계네요. 사돈기업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줄줄이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말이죠. 방배동 반포동 아파트 거래 때 다운 계약서로 5천여만 원을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관행이었지만은 잘못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행이 아주 훌륭한 방패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1988년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연수 교육 파견을 다녀오는데, 예. 이 기간은 군 복무 중 프랑스 파리 유학으로 발생한 의무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규정을 보면은 미국 연수를 다녀온 1년의 2배인 2년을 연구소에서 복무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 최양희 후보자는 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퇴사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병역 복무 완료를 6개월 남기고 프랑스 유학을 떠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점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농지를 정원으로 또 잔디밭으로 조성해 놓고는 거기다 고추를 심어 놓고는 이거 농사지은 농토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빈쪽을 산 최양희 후보자 아닙니까? 창조 농법입니다. 창조 농법. 예, 창조 투기부 장관 뭐 이러면은 통할 수 있겠다. 야당은 또 이렇게 비꼬고 있는데 말이죠. 예. 여하간 자기는 위법이 아니다.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또 해명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예. 다시 그런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신기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가? 혹시 해외 언론이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닌지 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가? 돈 벌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높은 자리 가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새누리당 부대변인 이야기가 오늘 경향신문 신면에 실렸네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 기혁씨, 이 김근식 부대변인 아닌가요? 예. 수석 부대변인요. 예. 검색해 보니까 김근식이던데 이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김 수석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강재섭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 당 부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로 활동해 왔는데 일단은 귀가를 시켰는데요.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2012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단계 호남 고속철도 레일 체결 장치 납품 사업에서 한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알선 수재 혐의를 두고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레일 체결 장치 이거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키는 부품입니다. 이게 헐거우면은 당연히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 사업에만 투입되는 예산만 수천억 규모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알선, 수재 이걸 했을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말입니다. 예. 그것도 수석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이 말이죠. 국민일보 이면을 보니까 이 평화헌법의 해석을 고쳐서 전범국으로 돌아가려는 일본 정부가 수년 전부터 2차 세계대전 관련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면서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단 환영을 표한 것도 지속적인 로비 활동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스스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미국의 침묵, 방조 혹은 지원 여기에는 일본의 집요한 미국 의회를 향한 로비가 있었다는 그런 정황입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단독 보도인데 기무사령부가 최근에 방위사업청과 공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현역 장교가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괄목할 만한 단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공군 피중령 같은 경우 군 무역 대리점인 한 회사에 군사기밀을 담은 그런 자료를 건넨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자 10여 명과 함께 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공군 장교와 방산업체가 이렇게 결탁해서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됐다 해서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군기문란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사례가 이 사람만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기무사령부는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면도 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5면에 실린 기사인데 가계부채 위험한가? 위험하면 왜 얼마나 위험한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잠복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지 오랜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위험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논란은 증폭될 조짐인데 최 후보자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집을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나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금의 가계부채는 그리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소득 상위 계층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빚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가계부채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걱정은 다릅니다.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총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은행권 대출, 은행이 그 대출을 아주 깐깐하게 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은행권 대출 비중은 줄고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은행권이 뭡니까? 말하자면은 은행 아닌 곳에서 돈 빌리는 그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대부업체 예. 이런 곳에서 자체도 많이 사실은 비은행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에 지금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은 낙관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당국의 그런 위기관리 능력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믿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중론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넉넉고 보고만 있는 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세계일보가 오늘 짚었습니다. 예. 자, 정부 예상보다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세금 수입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경기 흐름과 세입 실적을 고려한다면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9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로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8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나빠진 양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아직 5월에서 6월 사이에 국세 수입 실적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더 둔화된 점을 고려한다면은 이 국세 수입률 이거는 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가 결국 이렇게 불경기 여기에 대응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발생한 소비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쓰기로 한 예산 일부를 이미 당겨 썼습니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써야 할 실타는 그래서 더욱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쓸 돈 어마어마하지요. 기초연금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총 지출을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늘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증세.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참 그 없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아젠다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줄푸세. 세금을 줄인다 할 때 줄. 예. 그 기조를 또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말이죠. 이제 와서 늘 푸세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려야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말이죠. 소득 많고 재산 많은 사람들은 좀 세금 더 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분들한테 많이 좀 받아가시지 그것조차도 안 하시려 하니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의구심입니다. KBS 사장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6명으로 압축됐다. 이 6명의 면면을 보니까 말이죠. 노조가 부적격자로 이미 지목했던 인사가 무려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누구냐?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 이 4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십시오.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입니다. 예. 노조는 만약에 부적격 인사 선임하면 파업 체계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KBS 1노조 그리고 새노조도 파업 재개 등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파업하다가 중단을 했죠. 예. 중단입니다. 철회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KBS 1노조, 2노조의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나오는 것은 없죠?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선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물이 차오르던 순간에도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촬영할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라앉고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그거부터 하라고 말고. 오케이. 관심은 오직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영상뿐이었습니다. 그거 좀 써가지고 즉 촬영해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라니까요. 그거 좀. VIP도 그건데 지금. 그거 좀 쏴가지고 좀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그건데 지금. 청와대 직원이 말끝마다 VIP 보고를 거론하는 대목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저희가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VIP께 5분 뒤에 보고를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 지금 5분 뒤에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서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VIP께서 그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조와 수색이 다급한 순간에도 청와대 직원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보고에만 쏠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VIP도 그건데 지금. 대통령도 그건데 지금. VIP, 즉 대통령도 영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인 VIP도 그건데. 이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도 그걸 좋아하는 대로 해석.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쓸데없는 생트집. 조원진 간사. 같은 녹취록을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나서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까지 하셔야만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꼬투리 잡아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까지 못하십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조원진 여당 간사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회의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진행 못합니다. 정당 의사 중정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같은 녹취록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들은 기간 보고를 쭉 지켜봤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를 파행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여당 간사에게 항일 방문을 하던 중 해경청장이 상황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저쪽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저도 뭐 그 부분에 제가 사려 깊게 못했다면 그건 죄송하고 그런데 깊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특유의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 위원님은 사퇴 아니라 더 항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위원회 비해명 아시겠어요? 지금 더 큰 사안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까 기세를 높이던 조원진 간사. 여기 오는 자체도 모릅니다. 왔길래. 국정조사가 정해된 시점에 피감독 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사 때도 VIP 의전만 챙기더니 진상규명 때도 VIP 의전만 챙기는 정부 또 여당.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 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을 미국은 환영하고 중국은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세계 권력 교체기라고도 불리는 미묘한 시점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종건입니다. 예. 우선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1일에 내린 가기 결정, 이 가기 결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 국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베 2기 집권 이후에 그동안 아베 정권이 추진해왔던 소위 우경화의 제도화가 첫 번째 단추를 낀 거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헌법을 개헌하는 것이겠지만 예. 현 정치 구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의 헌법을 좀 더 유화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그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소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혹은 이웃 국가에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해가 될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네.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한반도 영토 영해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겐 초관심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즉 예.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호국 혹은 동맹국은 미군이거든요. 미국인데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과 같으므로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즉 전시 상황이 되면 한국의 경우는 현재 전시 작전권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허가 없이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한국 영토가 이미 전시 상황이라 상당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겠죠. 예. 즉 일본이 자신의 안보에 치명적 이익을 준다라고 자의적으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신들 국민, 일본인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들의 자산과 소위 생명 그리고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과정 중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로 들어올 수 있겠죠. 예.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이른바 G2,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미국은 일본 내각의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금 의외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나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예산이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고 감축에 폭풍을 제대로 맞은 것이 국방 예산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중동 정세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전쟁 필요도도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니까 일본을 이 지역의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풀어줘야만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여 개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음성이 약간 좀 작은데요.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국의 양 없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이 지역의 맹주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풀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더군다나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예. 즉 일본 역시 상당히 스마트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적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미국의 지지와 지원 하에서 벌어진다면 참 같은 동맹으로서 애석할 뿐이죠. 예. 혹시나 동맹에도 차등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일 동맹 또 한미 동맹 이 양축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번 결정만큼은 일본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렇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소위 한국의 역사적 고려는 차등인 것이죠. 우리 보통 공중파나요. 우리 중앙 언론에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일본의 역사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의 결속력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결속력보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동맹 일체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은 일본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역시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동맹 일체화라고 보면 되죠. 즉 제도화 측면은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미국의 여론이 크게 바뀐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아전 해석일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아마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일본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쪽은 중국일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은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외교적 스타일은 소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좀 관망하고 이것을 자세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의 행보는 사실상 중국이 예상을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즉, 외무부에서 비판은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는 크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오늘 방문하긴 하지만요. 중국의 경우 한국과 공통적으로 소위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위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이 아시아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역사적 기억에 관한 것을 상당히 강조할, 또 은근히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한미일 삼각구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인, 즉 대북 차원에서는 그런데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영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의 공조는 그래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예. 그 일본의 가기 결정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온 직후에 보여준 우리 정부의 뭐 반응이라든가 대응 좀 적절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고 외교부의 여러 성명과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 정부가 한 것은 규탄적 비판 정도였거든요. 즉 선언적 규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그것을 지지했던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그 동맹에게는 신인 소리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거든요. 예. 즉 일본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뒤를 움직이는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언적 규탄이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외교부의 그 이야기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 것이죠. 예.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적 우월성이거든요. 예. 또 역사적 우월성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외교 행태가 필요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소위 역사적 기억,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공공 외교도 필요한 것이 절실합니다. 예. 앞으로의 관심은 이 일본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다툼으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미국의 보수자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소위 그들이 원하는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우리 통상 예상하듯 급격하게 관계가 냉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정책 우선도는 국내 경제 활성화이고 미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즉 그들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누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적 안정도는 양측 집권 세력들이 원하는 바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일부가 주장하듯이 심각하게 혹은 급격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단 이 주변부에서 그들은 경쟁적 모습을 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앞세운 센카쿠 열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혹은 조도에 보다 더 공세적으로 방어한다든지, 예.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확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해양선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주변부에서 모습은 상당히 보일 것 같지만
그들의 관계가 급격하게 경쟁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우리 스스로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예.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리 국익 중심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네. 예,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이거 뭐 임기응변은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 사고의 폭을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고, 그다음에 부상국 중국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소위 진영 논리를 우리 스스로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중 간의 교육 규모는요, 대충 한 2,700억 불 됩니다. 한미 간의 교육 규모는 1,100억 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일본하고는 960억 불 되는데, 즉 한중 간의 무역 규모는 한일의 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중 무역 규모에서 우리는 연간 600억 불의 무역 흑자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럼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중국의 성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북한 문제가 여전히 상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존재적 이유는 대북 억지거든요. 즉 동맹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리는 우리가 일단 견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소위 너무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태도 역시도 버려야 되죠.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또 한 가지 최근에 나타난 묘한 기류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인데요. 뭐 조만간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하는 데서 가장들 앞장섰던 국가거든요. 예. 우리로 봐서 좀 야속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었고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일종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강경 정책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소위 일본판 햇볕 정책을 북한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소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안들을 해결해주면 일본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깨진다라고 보통 우리 중앙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저의 해석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본과 북한 가까워지는 거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데 고립되는 와중에 중국에 많이 의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방의 그 열쇠를 건네준다면 북한은 상당히 앞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북한이 지금 일본에게 많은 것을 공약했거든요. 예. 납북자 문제 관련해서. 만약에 북한이 일본에게 공약한 대로 그들이 이걸 풀어준다면 북한의 대외 신뢰도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협상 대상자로서의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육자회담 재개와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자회담을 지금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굳이 왜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냐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육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죠. 예.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정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한 발짝 더 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데요. 즉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북한과 일본이 친해진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요. 그냥 이것은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찾아오는데, 뭐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언보다도 세 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예. 보통 너무 의존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한국이 6차 회담에 관해서 어떠한 그 메시지를 엮어낼 것이냐예요. 중국은 지금 6차 회담 재개를 조속히 하자는 주장이고 예. 우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6차 회담 할 것이다라고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공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문을 담아낼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소위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공조.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일본을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것이냐를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한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한중 FTA를 양국 정상이 얼마만큼 지지하고 이것에 힘을 실어줄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잘 엮어내면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일본의 헌법에서 변경 가기 결정 등 관련해서 동북아 정세 문제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종원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인터뷰 통화 음질과 뉴스의 재구성 일부 음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연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다가오는 730 재보선에서 재연될 추정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죠. 금태섭 대변인을 이 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입니다. 민주계 인사 등 지역 공천을 신청한 다른 주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 전략 공천 카드도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당혹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지역에서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털을 닦아온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동준 지역위원장 연결했습니다. 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요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 동작을 지역위원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올해부터 예. 그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분들을 공천해달라 이런 게 민심입니다. 예. 그 허 위원장님 동작을 지역구에 기반 두고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제가 중앙대학교에 86년도 말에 이렇게 흑석동에 정착하면서 아마도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인연이. 예. 제가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총학생회장을 지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두 아이를 여기서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오랜 인연이고요. 예. 동작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지역에서 하겠다, 생활정치,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거 결심했던 건 2000년부터니까요. 예. 따지면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보선, 특히 이런 재보선 때마다 정치인들이 주소지를 바꿔가면서 출마를 한단 말이죠. 네. 시도 경계를 넘나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좀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역에서 자기 지역 발전을 집중적으로 고민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요.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 되면 꼭 다른 분들이 와서 자기가 그 물건을 수확해서 팔겠다고 하는 게 예. 적정한지, 정치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당에서는 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금태섭 대변인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24일경에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났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금태섭 전략공천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예. 상대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적 최강의 후보를 공천하겠는데 예. 여론조사나 지역 실사, 경쟁력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4일에요. 예. 6월 24일 정도 제가 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7월 6일 정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네요.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 말씀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대변인에 대한 전략공천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말씀이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태섭 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금태섭 씨가 당의 대변인이거든요. 예. 당의 대변인이면 당의 입장을 밝히는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들어서 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본인을 대변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도 아니죠. 직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금태섭 대변인이 그 대변인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대변할 거면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요. 예. 본인이 부적절하게 특정 지역에 그 선거를 나올 뿐이 그 특정 지역의 동작을이죠. 쉽게 말하면 동작을 이야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작을 이야기를 할 거면 대변인직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지역에 와서 활동하면서 지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직접 만나서 얘기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금태섭 대변인 전략공천 얘기가 나온 이후에는 다시 입장을 확인한 적은 아직 없습니까?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뵈러 갔었습니다. 근데 워낙 요즘 바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또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꾸 금태섭 대변인 측에서 당대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전략공천을 이야기하면서 당에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당대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당대표의 의중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를 직접 다시 만나서 확인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현역 의원 31분이 엊그제 그 허 위원장님을 단수 공천해야 된다 이런 요구 지도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현역 의원 31분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가 국회를 떠난 다음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 모양입니다. 예. 제가 저희 지역에 출마하려고 하는 다른 젊은 분들과 함께 정론관에서 전략공천에 반대한다. 정선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 5명의 후보가 금태섭 대변인을 제외한 5명의 후보가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걸 하고 이제 실은 지역 활동을 열심히 강화를 해야 돼서 본선 경쟁력 때문에요. 떠났는데 그 이후에 저도 지역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예. 저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재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를 흔든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동안 허동준 위원장이 지역에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했던 것 그리고 3번의 전략공천과 1번의 불공정 경선으로 인해서 번번이 좌절되면서도 불구하고 선당후사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에서 범계파적으로 저는 했다고 봐요. 저하고 인연 있는 분도 있지만 예. 만약에 제가 이걸 조직했으면 저는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했으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걸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허동준 위원장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경쟁력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
동정심도 있고요, 측은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부분을 당 지도부에도 드리고 공천심사위에도 드렸는데,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서, 경쟁력까지 있다라면 그러면 허동준 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취지에서 아마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허동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전 두 번의 총선, 이계한 후보, 정동영 후보가 나왔었는데, 그 역시도 일종의 전략 공천이었고, 그때 다 양보를 했다, 이런 입장이시죠? 맞습니다. 예. 2004년도에는 저희 열린우당 시절인데요. 굉장히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선거를 준비하다가 중앙당에 좀 경쟁할 수 있는 센 후보를 보내주면 제가 열심히 당선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계한 의원이 왔을 때 제가 사무실에 집에서 나와서 한 달 동안 이계한 의원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를 피고 제가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당선시켰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지막에까지 저희 공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동영 의장이 공천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 사무실을 정동영 의원의 후원의 사무실로 내주고 조건 없이 제가 선거를 도와드렸습니다. 예. 2000년에는 실은 세 번의 전략 공천인 게 2000년에 유용태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저희 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박실 의원을 주지 않고 유용태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재야 시민 노동 학생운동 출신 100명을 영입하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서 저도 여기 지역에서 사무실 내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까지 포함하면 벌써 14년째입니다. 예. 어쨌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또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동작을 하면 이제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보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타 플레이어가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적이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실 텐데요. 예. 동작을 지역은 유독 10년째 여야가 전략 공천을 해온 지역입니다. 계속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해온 곳이고요. 예. 하지만 또 동작을은 거물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동작을 해서만 14년째 생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전략 공천을 오셨던 모든 분들이 지역에서 실패해서 떠났습니다. 예. 당선됐든 당선되지 않았든. 그래서 거물급 전략 공천 아니면 낙하산 전략 공천, 지역 민심과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전략 공천은 그건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런 전략 공천으로 인해서 동작을 지역이 발전이 정체됐고요. 예. 그래서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특히 그러면서 당원들 사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고요. 겨우 그런 상황을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당을 재건하고 그리고 지역에 제가 동작구청장을 2번씩 당선시키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역의 민심도 수습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외부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라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허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선해서 네. 그 결과에 누구든 승복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최근까지 단독 공천을 주장하면서 저희 당원들과 시민들이 허동준 단독 공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예. 한 지역에 지금까지 포함하면 한 15,0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직접 동의들을 얻고 그랬는데 당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젊은 후보들이 전략 공천은 좀 같이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지역 주민들의 뜻과 그리고 당원들의 뜻과 무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뜻이 경선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만약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또 거기도 동의하고요. 예. 제가 이제 단독 공천을 주장했던 거는 그동안 고생한 것뿐만 아니고 농부가 겨울부터 한여름까지 고생해서 추수를 하는데 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 때가 됐으니까 나와서 나이가 젊다고 신진이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공천보다는
경선을 해서 제가 경쟁력을 갖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까지 동의합니다. 예. 네. 이 구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뭐 새누리당에서는 본인의 고사 의사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뭐 차출설이 여전히 좀 유효한 상태고요. 네. 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지금 동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네. 본선 승리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선 승리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반영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김문수 지사뿐만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노회찬 후보님은 굉장히 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분도 역시 동작을 해오면 또 예. 왔다 갈 사람으로 인식될 겁니다. 김문수 지사 대선되면 또 왔다 갈 사람. 예. 노회찬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왔다 갈 사람.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읽고 있는 제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경선이 1차 관문인데 지금 오늘 현재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분만 7분입니다. 네. 예. 누가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6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늘었나요? 예. 네. 저기 서영갑 예비후보 강희홍, 네. 그다음에 허 위원장님 있고요. 네. 장진영 예비후보, 금태섭 예비후보, 권정 예비후보, 최병래 예비후보 이렇게 돼 있네요. 공천 신청을 최병래 예비후보는 하지 않았죠. 예. 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6분인 것 같고요. 공천 신청하신 분은. 예. 누가 가장 라이벌로 생각되십니까? 금태섭 후보입니까? 당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아마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금태섭 대변인은 본인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에 대해서 스스로 공천관리위원회에다 예. 입증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엄정하게 객관적인 회사에다 의뢰를 해서요. 경쟁력 조사까지 해서 금태섭 대변인까지 적합도 포함해서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태섭 대변인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던 게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봐라.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공심위원회에다 제출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실은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 자, 이분들을 어떻게 잘 같이 어우러져서 갈 건가. 예. 그분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금태섭 대변인이 오늘 지역에 연구가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예. 다른 분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연고가 있습니다. 예, 허 위원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네. 오늘 안철수 공동대표 또 만나시고 네.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또 확정이 되시면 저희가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해서 또 재보선 과정에서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동준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